먼저 이 소식부터 먼저 잠깐 가보죠. 네.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추천인은 세계 정치학회 전현직 회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 각국의 간판 정치학자들인데요. 추천인 중에 한 명이 그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인데요. 어제 한겨레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 정치학회 서울 총회에 참석했던 전현직 정치학회 회장이 비상계엄을 이겨낸 대한민국의 시민 전체를 올해 1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날 12.3 그날의 밤 네.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 네. 그리고 그 오랜 그 겨울에 오랫동안 빛의 혁명이라며 이제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 네. 그분들이 모두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시공간 전체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전달이 됐고요. 또 어제 밤 늦게 이재명 대통령 이 소식 직접 SNS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한겨레 단독 기사였습니다. 어제 밤 이렇게 구 트위터죠. X 메시지가 올라왔는데요.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네. 노벨상 위원회에서 어차피 결정하겠지만은 평화상 맥락에는 딱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물론 예. 이제 너무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만은 그 아무런 희생자도 없었고, 예. 그리고 정말 평화적인 방법으로 내란을 저지했고, 네. 이거야말로 정말 평화상을 통해서 기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사실 지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최순실 박근혜 당시 그 게이트 당시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이 말하자면 물러났고 또 그 방법으로 다시 이 정권이 이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보다 더한 말하자면 이야기하겠지만 예치니 쿠데타를 빛의 혁명으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 평가를 높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미국에서도 놀랐던 게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지? 예. 라는 그것에 한번 놀랐고, 두 번째는 그것이 단 몇 시간 만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좌절될 수 있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때 많았었죠. 예, 그렇기도 했고요.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날 12월 3일에서 4일에 걸친 그 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구속 취소가 됐고 다시 구속이 되는 과정까지 그 몇 달 동안을 우리가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 시간 공간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평화적인 방법으로 참여를 했고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다는 것 점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뭐 과정은 어떻게 되죠? 이제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예, 지난 1월 31일 후보 추천을 마감을 했고요. 일단 3월 초 후보를 선별해서 발표한 뒤에 10월에 수상자 결정합니다. 원래도 이 후보 추천 자격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정 분야 전문가나 직위를 가진 사람들로 제한되는데 그중에는 현직 국가원수나 국회의원, 정부 강요나 역대 수상자, 법조계나 학계 전문가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로 가보죠.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네, 생중계됩니다. 네. 네, 한겨레 TV에서도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장은 지귀현 판사입니다. 오후 3시에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군경 전직 지휘부 7명 선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이 417호 법정이 전두환 노태우 내란 혐의 그때 선고가 났던 그 장소죠. 예,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입니다. 예,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형은 사형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옥수 특검보의 논고문이 상당히 또 화제가 됐던 기억도 나고요. 이게 지금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 관련한 피고인 관련한 내란 판결에서는 이미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뭐 5.16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12.12 군사반란에 비해서 훨씬 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덕수 피고인 같은 경우는 15년 구형을 23년형으로 해서 법정 구속을 그렇죠.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에서 일관된 어떤 그 사안에 대한 평가, 판단이 나오는 것이 이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값어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진관 재판장뿐만 아니라 류경진 재판장도 사실은 뭐 양형에는 저도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만은 내란을 인정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뭐 많은 분들께서는 지기현 재판장이 그동안에 사실은 구속 취소 인용 결정도 상당히 엉터리로 해왔고 그동안에 재판 지연까지 문제가 섞여서 우려를 하기는 하십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뭐 큰 무리 없게 이번에는 저는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인 상황에서는 이 상징적 의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사형이 선고돼야 되고 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호영 기자는 어떻게 예상했어요? 뭐 저는 그 사실 감경 요소가 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반성을 하고 있느냐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특히나 공분하고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저게 과연 감경이 가능한 것인가, 국민적 정서가 어떤가 이런 것도 좀 고려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재판 내내 보였던 태도가 감경 요인이 별로 없다. 이런 점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뭐 별로 놀랄 일은 아닌 게요. 내란죄 자체가 지금 내란 수계로 되어 있어서 법정형 자체도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 근거밖에 없어요. 이 징역형이 없는 범죄를 이미 저지른 거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뭐 사형 그러면 어감도 세고 좀 이게 무리한 거 아니야라고 보실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이게 참 공교로운 게 내란 발생한 지 이제 오늘이 444일째거든요. 숫자가 444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의 어떤 염원과 열망도 저는 이 안에 녹아 들어있는 거 아니냐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무리 판사가 뭐 양형으로 지금 무리하게 깎아준 앞에 선례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내란 수계이기 때문에 깎아줄 사유가 없는데 깎아준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재판 판결의 수용성의 차원에서도 저는 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감경 사유가 없는 거고 감경 사유로 이럴 때 보통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그 희생자가 없다. 예. 그런데 희생자가 없는데 이거는 사실은 내란 우두머리의 역할은 아니었고 시민들과 거기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의 소극적 행동 때문에 이제 그 한 것을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이제 그 베네핏을 받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자주 얘기했던 게 초범이다. 근데 내란죄를 재범도 있습니까? 뭐 물론 이때는 초범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범죄 사실이 없다면 그걸 말하는 거겠죠. 뭐 초범이라는 거. 그리고 또 주로 이제 이런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자주 이용하는 게 그간의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도 해당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초범 문제는요. 이게 지금 개인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범죄, 국민 전체가 피해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니까 깎아준다. 이게 뭐 절도나 폭행 사안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좀 양형에서 고려할 사안이 아닌데다가 대한민국은 단임제 국가인데 대통령 한 번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초범이니까 깎아준다라는 논리는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다음에 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떤 내란이 또 일어난다고 하면 아니 뭐 내란 한번 일으켜도 깎아주고 양형으로 배려해주고 이러면 오히려 그 권력 잡은 사람들이 훨씬 더 유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역사를 바로 세우고 사법 정의, 헌법을 수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도 무슨 초범이니까 깎아준다는 이런 논리 내지는 지금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모든 걸 부인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재판 진행도 방해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뭐 속옷만 입고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저는 그런
사회 정의 실현 차원에서는 저는 반드시 엄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 노벨 평화상을 첫 번째 꼭지로 소개해드린 이유가 또 그건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이 평화적 계엄 그리고 뭐 희생자가 없었더란 궤변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이 프레임, 평화라는 개념 자체는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렇죠. 세계 각국에서도 그걸 보고 있다.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요. 세계 각국에서도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첫 번째 꼭지로 그걸 소개해드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형도 중요하지만 이게 12.3은 내란이냐 네. 아니냐 거기에서 이미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재판 때 이제 한번 얘기를 했었고 12.3은 예. 내란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양형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류경진 부장판사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 선고할 때 12.3은 내란이다. 예. 그러면 지기현 재판장도 당연히 12.3은 내란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선고가 이어져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형, 그러니까 선고를 하는 그 기준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관성을 보자면 이것은 내란이고 우두머리이다까지는 확실하게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진관 부장판사는 특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추니 쿠데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내란죄 우두머리 거기에 적합한 형이 내려질 것으로. 근데 이게 1심이기 때문에 보통은 공범들을 같이 몰아서 재판을 해서 이런 모순 충돌을 없애는 노력을 나름대로 하는데 이번에 이 내란 같은 경우는 워낙 사건도 많고 또 각자 진행이 된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1심에서 판사들이 각자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뭐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판사로서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순 충돌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법의 불신이 더 강화되는 면이 있고요. 무엇보다 지기현 재판장이 앞서 지금 판결을 내린 이진관 재판장, 류경진 재판장 판결과 모순되는 뭐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쓴다면 앞선 판사들의 논리를 본인이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궤변일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입니다만은 그 궤변을 써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로 갔을 때 2,300명의 판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가만히 있으면 그 판사 자격이 없는 거고 만약에 저는 지기현 재판장이 그런 부담감 때문에라도 이거 다른 판결을 내리기는 지금 매우 어려워졌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인데요. 이진관 재판장이 그 불구속 사건을 제일 먼저 속도를 내서 판단을 해놓은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개혁이라는 것을 목소리도 내야 됩니다만은 이진관 재판장의 그 올바른 판단에 대해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그 평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정말 더 여론으로 확산이 돼야 전 사법부도 조금 더 국민들을 의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무리한 판단을 하기에는 전 뭐 지기현 재판장이 이거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고 만약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뭐 북부지법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판사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엉뚱한 판결을 이미 한번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 인용 결정 때에도 아니 법문에 난로하라고 다 돼 있고 지금까지 난로 다 해왔거든요. 근데 윤석열 때만 유독 인권 때문에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날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이런 재판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의 무리한 행동을 전 하기는 지금 매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우리가 구속 취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불안감을 좀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기현 재판장이 다른 재판에서는 주로 이제 이 재판 진행은 사실 좀 쇼 MC처럼 하긴 네, 하지만 부드럽게 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양형을 내릴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중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뭐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특히나 이 판사 사회, 이게 이 법조 사회에서 말하자면 큰 흐름은 비껴가지 않는 것으로, 네,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맞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비껴가기에는 너무 무리수를 둬야 될 테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오늘 재판에서 12.3은 내란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또 한 번 명시가 된다면 그 이후 다른 재판에도 뭐 이 흐름은 그대로 일맥상통하게 진행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만약입니다만은 내란 동조가 소신이다. 본인의 소신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무죄 판결문을 써야겠죠. 그건 양심의 범위에 저는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뭐 그렇게 오늘 판결문이 나올 텐데 남겨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만약에 지금 한덕수, 이상민 다
다 지금 내란이 인정됐고 중형에 지금 처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게 법률적인 해석인데 이걸 직위원 재판장 혼자 독립성의 방패막이 하에서 본인의 양심을 가지고 내란에 대해서는 정당했다라는 식의 논리를 써서 무죄를 결론을 내린다면은 글쎄요, 저는 그런 판사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전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겨서도 안 되고. 예, 예.